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습하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울 거라는 장기예보도 있어서 벌써부터 이 여름나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 거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더위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위 대비책을 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리미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 쉼터 같은 것들을 보다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힘을 합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면 더위도 별 문제가 아닐 거라는 점 이번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육개보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당장 다음 주부터 육개보에 대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비는 덜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개방으로 안 그래도 가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농민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육개보 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상시 개방 결정이 난 육개보 부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 1리의 김상태 이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자,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농사 짓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비가 좀 덜 온다는 건데 지난해도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비가 덜 온다면 걱정이 좀 많으십니까? 아이고, 정말 많습니다. 예. 특히 악동강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가 오지 않으면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은 우리 농업용수가 단절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 개방을 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짓을 내리게 된 거는 이 녹조 문제도 심각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녹조 문제 심각한 거는 동의하시죠?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동의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육개보를 개방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보를 상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예. 5개 읍면에 수도장논에 물 공급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지 지역에는 낙동강 내포처 벨리라든가 또는 오토 캠핑장 등 예. 군수님께서 다른 곳에도 할 일이 많은데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그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어져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소외된 우리 농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 휴식 공간으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물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휴식 공간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조 피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으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면은 가용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많죠. 어떤 거요? 개방을 해서 물 수위가 낮아지면 여름철에 수온도 너무 올라가게 되고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렇겠죠. 주변 기온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예. 개방을 해서 물 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고령화되는 농촌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사실상 호흡 곤란이라든가 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물 흐름이 약한 곳에는 녹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한 사람도 녹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농작물의 피해가 막중하게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예. 자, 그러면은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대로가 좋습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가뭄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들이 건강 문제처럼 볼을 개방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느라 힘든 농민들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서 다소 심도 있는 판단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2리의 김상태 이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 환경운동 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염영철 사무총장은 6개보 상시 개방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농민분 인터뷰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농민께서는,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주변에 수온 등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16개 보는 물 공급 능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댐은 그러니까 물 공급이 있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수위를 낮춰놨다가 홍수 때 물을 채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물 공급 능력이 생기겠죠. 예. 근데 이 보들은 모두 다 항시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에서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흘러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들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역할만 하고 있고, 예. 그 높아진 수위에 의해서 소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보들에 의한 물 공급 능력은 아예 우리나라 이제 수자원 단기 종합 계획이라고 물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아예 공급 능력 자체로도 인정이 안 돼 있고, 실제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물 공급 시설 자체를 갖추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만큼의 공급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취수나 양수 시설을 일부 예. 변경해서 높은 수위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수위가 만약에 낮아지면은 취수와 양수 시설의 일부 변경을 통해서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그래서 특히 4대강 주변에는 이미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양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4년 전대로 5년 전대로 가동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4대강의 보를 연다고 해도 물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 공급하고 상관이 없으면 인근 주민들의 이 수위 같은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는 거군요. 수위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류에 있는 댐들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본류로. 예. 그 본류의 수량은 상류에서 흘려보내는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댐들에 의해 지금 있는 4대강 보들은 물을 별도로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기능이 없었던 거고요. 좀 어려울까요? 예, 조금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서 팔당댐을 한번 가보시면 1년 내내 수위가 같거든요. 예. 그 상류인 소영강댐과 충주댐과 화천댐에서 그 팔당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물만큼을 항상 그러니까 위에서 팔당댐의 수위는 그 상류의 댐들이 조절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팔당댐 자체는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이미 4대강 사업이 있기 전부터 예. 4대강으로부터 주변 농지에 공급하는 물의 양은 다 확충이 돼 있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별도로 물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이고 실제로 그 계획에서도 보면은 200년 정도 가뭄이 되는 극단적인 시기에 4대강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비상용수로서의 계획만 있었던 거지 농업용이나 생활용으로 공급하는 기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농민이 수위가 낮아져서 물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고요. 다만 수위가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수 시설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수문 개방과 함께 있어야 될 계획입니다. 양수 시설은 바꿔야 되는군요. 아니, 예.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수위가 낮아지면 수온이 높아집니까? 수온이 일부 높아지겠죠. 똑같이 돼 있다면은. 하지만 지금 금방 이제 농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의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환경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도리어 4대강 보에 물을 채워놓은 물에 인해서 안개 일수가 증가한다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도리어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리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물 공급, 그 4대강 보 근처에서 물 공급이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사실과 좀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러면 6개보를 상시 개방을 하면 물이 이제 계속 흐른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죠? 말씀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정부 조치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 조치가 부족해요, 지금? 예, 정부 조치는 16개 보 중에서 6개만 열겠다는 거고. 예. 그 6개도 2.3m 정도만 수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보통 한 10m, 8m에서 12m 정도쯤 수위가 되는데 이 중에서 2.3m밖에 낮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물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정부는 왜 2.3m 정도만 낮춘다 그랬을까요? 정부의 걱정은 조금 전에 농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 배수 시설을, 양수나 취수 시설을 개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이미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조성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정부의 입장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네, 정부의 입장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녹조 현상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절충으로 2.3m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6개 중에서 6개만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2.3m 정도만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를 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녹조라떼가 극성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걱정인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 6개 보 말고도 몇 개를 더 개방해야 된다 그러셨죠? 지금 16개 중에서 특별히 그 시설과 관련해서 개량할 것들은 조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뭐 저희도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개방을 해도 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결정 내지는 조치를 한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좀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의견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전문가는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편중된 나라에서는 이 보라는 게 필요는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일반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한 4만 개 이상의 지금 이제 하천 시설, 또 그냥 영어식으로는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 하는 대형 댐만 또 1,600개가 됩니다. 대형 댐의 이거 밀도는 전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댐이 많은 나라인데 이 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댐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뭄 때 한 번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10년, 20년 만에 한 번 쓸 댐을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댐들 같은 경우가 30년이면 이제 수명이 다하는데 그럼 그때 또 해체를 하거나 또다시 환경을 조정해야 될 것 등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양, 그다음에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댐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시설은 대체로 90년 정도 즈음에서 대부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사들 같은 경우는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잉이라고요? 그래서 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 이익이 크고 어떤 때는 피해가 큰데 이거 4대강 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하여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2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정체 구간이 꽤 길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시간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정체 구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가양대교부터 시작으로 동작대교까지 답답하고요.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강동대교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 또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고 지점을 지나와서는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다시 동작대교 한강대교 사이로 가다서다 합니다.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으로 나가기는 어려운데 서부간선도로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지금은 괜찮은 편입니다. 목동교에서 신정교까지는 밀리지만 이후로 금천교까지는 서행운전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는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이 아직 길진 않은 편입니다. 성수동 쪽 가는 길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 짧게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정릉 터널에서 홍은램프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남이분기점 부근에 화물차가 고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로 달래내국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7km 구간 꽤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28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989년에 떨어뜨렸었는데 그 28년 만에 내렸어요. 경고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무디스 신용등급이 그래도 중국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치나 스탠다드 & 푸어스 S&P 같은 경우는 더 낮게 보고 있고 이미 내렸는데 무디스가 가장 후한 등급을 줬었는데 AA3에서 A1. 그러니까 무디스 신용등급 체계는 총 21개 등급 체계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높은 것에서 5번째로 떨어뜨린 겁니다. 2단계를 낮춘 건데 이게 한국보다 더 낮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보다 2등급 더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28년 만에 무디스가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건 빚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라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는데 기업 부채만 봐도 GDP 대비 약 166%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국가 부채만 봐도 전 세계에서 당연히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가장 많은 편이고요. 이게 계속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중국 부채가 계속 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중국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제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앞으로는 이제 향후 5년간 무디스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6.7%고 2010년만 해도 10%대였는데 이걸 거의 한 10년 만에 2020년 이 정도 이상이 되면 5%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순히 응할 수가 없겠죠.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어려움 자체를 되게 과대평가했고 중국 정부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봐준다. 억울하다.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경제가 작년부터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죠. 경제 성장률이 6.9%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0.2%포인트 올랐고 경제 구조도 개선되고 있고 이 부채도 상당히 줄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봐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부채의 어떤 특성을 보면 해외 의존도가 낮다는 거죠. 대외 채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2%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디스가 너무 이런 부분을 안 봐줬다라고 억울해하고 있고 특히나 처음에 이제 무디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알려졌을 때 어제 상하이 증시가 상당히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위안화 가치도 0.14% 정도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무디스발 어떤 그 큰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대기업별로 일자리를 보고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인의 이제 집무실을 하나 더 뒀잖아요. 본관 말고 여민관에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걸 거기에 주로 이제 집무를 하시겠다 이런 처음으로 얘기죠.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개를 하면서 상황판 2개 대형 터치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모든 지표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이제 특이한 부분이 기업별로 특히 대기업 10개 그룹을 10대 그룹을 할지 30대 그룹을 할지는 아직 안 정했지만 월 단위로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과연 괜찮나라는 거죠. 물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매일 일자리도 점검하겠다는 의지인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압박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겠죠. 맞습니다. 예. 이 상황판 정치라는 게 또 과연 맞냐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출산이 문제인데요. 3월 달에 아기 울음소리가 최저라고 그러네요. 3월 인구 동향이 출생아 수가 3만 3천 명. 예. 1년 전보다 13% 줄었고 원래 아이를 1, 2, 3월에 가장 많이 낳는 편이에요. 보통 겨울에 맞춰서 산딸을 많이 맞추는 편인데 이번에는 1분기 전체로 봐도 9만 8천 명 역대 최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9만 8천 명을 나왔으니까 곱하기 4를 해도 40만 명,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도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난해가 가장 적었는데 40만 명을 가까스로 넘었거든요. 40만 6천 명 정도 나왔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1분기가 보통 제일 많은 편인데 1분기다 이 정도니까 올해는 그것도 안 되겠냐 아니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요.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결혼 혼인 건수는 줄고 이혼 건수는 늘고 결국에 가임 여성도 줄고 결국에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정부도 이제 계속 저출산 정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예. 일자리위원회 이런 말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도 만들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주겠다. 육아휴직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단발성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출산, 육아 이걸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씩 내놓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고 상황판에 일자리만 볼 게 아니라 뭐 출산, 출생아 수, 지역별 뭐 그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교육 문제도 심각해요. 이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애들 이거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주거비와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문재인 내각 1기가 어제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을 했죠. 인수위 없이 취임해서 속도감 있게 인사단행을 해왔는데 파격적이다,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내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왕들의 인재 등용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목요일의 남자시죠? 전우용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탕평책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탕평책. 제가 지금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말입니다. 네. 절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진행하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 아유, 라디오니까요. 네. 예, 근데 이 탕평책, 이것도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인사 스타일이죠. 문제이긴 하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역대 조선 왕조 시대를 이렇게 쫙 봤을 때 인재 등용을 제일 잘하는 건 누구예요? 좋은 왕이 인재 등용을 잘하는 왕이 좋은 왕이죠. 인사가 만사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죠. 전 대통령.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천관이라고 했고요. 왕이 하는 천관이요? 일, 예, 하늘의 관리.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이제 1000명을 받들어서 1000명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세적 정치관이었기 때문에 1000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를 천관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왕이 정치를 잘하는 왕이라서 뭐 세종, 정조, 뭐 성종 이런 임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를 잘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인사를 잘하느냐? 뭐 많이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종 같은 경우에 동래부 관노에 불과했던 장영실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나중에는 면천시켜서 벼슬까지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인재발탁에 탁월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일단 왕 개인적인 좀 그 사람 보는 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예요.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천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천관을 그렇죠. 뭐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느냐 이런 거. 그것도 하나 있지만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정말 정치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예.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래요. 그러니까 2조에서 어떤 이제 정기 인사 또는 특별 인사 누가 뭐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벌을 받아서 쫓겨나면 그 빈자리에 대한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춘추로 정기 인사가 있어요. 시즌 때마다 이제 승진 대상자 명단을 쭉 조사를 합니다. 2조에서. 근데 조사를 할 때 뭐 사원부라든가 다른 관청의 협조까지 받아서 이 사람이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쭉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럼 이제 2조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최종 후보자를 각 직당 한 사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3사람씩 올립니다. 이걸 삼망이라고 그래요. 삼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말로 하면 3배수 올린다 이거죠. 3배수 추천을 예. 하는 거죠. 근데 전 왜 3배수 올리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모든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도 이럴 때 3배수 올리잖아요. 예. 아 왜 3이에요? 2배수. 최종 선택권자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자는 거고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올라가면은 두 가지 이제 중간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 2조에서 올리면은 바로 왕한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왕들은 그렇게 했고 좀 절차를 존중하는 왕들은 이걸 일단 의정부에 올리게 하면 삼정승이 합조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첨부하기도 합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왕이 그 이제 3배수 중에서 한 사람한테 옆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그거를 낙점했다고 그럽니다. 낙점이 거기서 예, 예. 아니 그리고 그 장면이 예.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거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저 그 춘향전에도 나오죠. 아 춘향전에도 나오고. 뭐 구구의 네. 뭐 낙점이요 자자의 구구의 네. 자자의 낙점이군요. 구구의 낙점이요 자자의 관주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잘했다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거죠. 뭐를 묻혀서 붓으로. 그러니까 왕이 낙점을 하면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이제 검증 절차들이 쭉쭉 진행된 거니까. 그때도 검증을 했어요? 당연히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해서 뭐 예컨대 이제 뇌물 받은 혐의가 있다든가 또는 독직 혐의가 있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걸러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부적격자들이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좋은 신하들을 뽑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왕이 좀 무도하거나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 보면 무도하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무도라는 게 도가 없다. 도리를 그렇죠. 도리를 모른다 이런 뜻이겠죠. 왕이 이제 그런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뭐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자기 뭐 후궁의 좀 청탁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예컨대 숙정이 이제 장희빈 그 남동생인 장희재 채용할 때도 많이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기용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도저히 검증을 거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서 말썽을 부리는 일들이 생기면 이제 왕 정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인재들을 이제 뽑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그 시스템은 그러면 언제 완비가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태정, 태세, 분단세 이거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이 삼망제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조선 초부터는 이제 이게 시행이 됐었고요. 중국에서도 뭐 시행되다 안 되다 했던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고려 때는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삼망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일단 최초로 관직에 등용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만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과, 무과, 과거가 3개가 있었어요.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라고 해서 기술직, 통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의학이라든가 이런 시험 보는 게 있었고요. 말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취재라고 해서 간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도목정이라고 해서 인사평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진 대상자를 정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사원부라든가 사관원에 탄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3사에 그건 이제 감점이 되는 거고요. 아까 조금만 좀 전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저출산 대책. 예. 조선시대는 그것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간에. 조선시대 때 아기들이 저출산. 거기는 저출산이라도 워낙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잘 안 늘어나는 시대였죠.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방 간의 인사국가 기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기준이 호구증이에요. 호구증이라는 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거다. 임기 중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인사고과 점수가 높아지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신분제 사회고 하니까 재밌네요. 만약에 내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딸을 시집 안 보내는 부모가 있다. 그럼 지방관이 불러요. 불러서 너 왜 이놈아 딸이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아도 서너서 낳았을 텐데 아직까지 시집을 안 보내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돈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네 동네에 돈이 없어서 딸을 시집 못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공범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돈을 뜯어서 또는 객출해서 결혼 비용을 마련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좋은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거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좋은 인재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직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직원은 좋은 인재가 물론 당연히 이제 좋은 인재가 갖춰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이 직원이 이제 인사 검증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직원을 잘할 수 있느냐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금 이제 청문회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적격하거나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을 왕이 꼭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사관원 관리들이 직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사관원이라고. 예. 이제 임금의 잘못된 정사를 관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들이 중론을 모아서 직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하고는 달라서 지금이야 뭐 여당 야당 나눠 있으니까 총리 후보한테 막 무슨 과거 그 결점을 뜯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는 뭐 별 결점도 아닌데도 침소봉대에서 과장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막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갈 게 뻔한 사람인데 뭐 중견 관리나 좀 말단 관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았다가 찍히면 평생이 괴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관원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근무 중에 음주를 허용한다. 근무 중에 음주를 허용한다. 이게 이제 웬만큼 배짱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배짱을 키워라 그래서. 술을 먹으면 호연지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술 먹으면 이제 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한 군이었고요. 예. 잘못했다가 임금한테 잘못 간했다가 삭탈관직에다가 심하면은 벌 받고 이제 유배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로서의 지조와 절개 기계 이런 걸 가지고 임해야 되는 직함이라서 대단한 명예를 가졌던 직함이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전문 규탄 전문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있어서 또 이게 사관원 관리라고 그러면은 뭐 일반 선비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높이 그 기계를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선 왕조가 500년 버티게 만든 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어쨌든 그 인사가 중요하다. 이거는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럼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아무리 이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에 저희 YTN 라디오에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5월 가정의 날 특집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소원의 위축증에 걸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치아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진행엔 배우 정예리 씨가 그리고 가수 박강성 씨도 초대 손님으로 함께합니다. 푸르른 5월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